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미국에서 경찰에서 체포 과정 중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체포하면서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식사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위가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것이죠. 근데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특히 한 40여 개 도시에 지금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좀 내려져 있고요. 네. 주 방위군이 투입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 투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시위가 이제 악화 일로를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면에서 봤을 때 92년도 LA 폭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약탈과 방화가 아주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집중됐었는데 그때보다 강도는 약간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약탈이 있긴 하지만 강도는 좀 낮은데 범위적으로 봤을 때 LA 폭동에 비해서는 LA 한 군데 였었는데 지금 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진정세에 돌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LA 폭동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또 번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LA 폭동 때는 그 LA 지역의 흑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백인 경찰들 흑인을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이제 가혹하게 체포했던 백인 경찰 4명이 무죄로 석방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서 이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금 공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 문제의 진전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40여 개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지금 좀 미국발 위기가 좀 더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개 도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백악관 앞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시위가 격화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 내 벙커로 또 피신을 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상황,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이게 미네소타라고 하는 지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위대의 화살과 그리고 여론의 방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몰려가고 대통령의 가족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지하 벙커에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세인트 존스 교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 대통령의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15년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4대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여기서 임기 중에 한 번 이상씩 예배를 보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방화가 되는 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교회라는 곳을.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교회라고 명명이 지은 역사적 장소를 시위대가 방화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 여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문제가 좀 쉽게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과제는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특히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그렇게 쉽사리 격분한 시위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서 미국 주 방위군 21개 주에 이미 한 5천여 명이 투입됐다고 하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의 투입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랑은 좀 군의 운용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그 미국은 연방 국가로 알고 계시죠? 그 연방 국가는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중앙 집중형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국방과 외교권이 다 이제 단일 중앙 정부에 있고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라고 우리는 표현 안 쓰죠. 지방 자치 단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와 국방을 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교권은 이제 중앙 정부에 가 있지만 각 주가 이제 방위군도 꾸리고 있고 각 주에 이제 호칭들도 다 장관들 뭐 재무장관 뭐 이제 이 호칭들을 다 따로 씁니다. 그래서 한 주 가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 방위군을 중심으로 각 주의 치안 유지 그리고 방위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치안 유지가 안 된다고 할 때 미국의 반란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의 요청을 받아서 연방 정부가 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혹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봤을 때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역시 반란법에 의해서 연방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법을 발동을 해서 이제 연방군을 파견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를 한다면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시위가 굉장히 이제 격화가 될 때 그럴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은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를 검토를 하고 연방군 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꾸 강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연방군을 마지막으로 이런 시위 사태에 파견한 게 언제입니까, 미국에서? 1992년 LA 폭동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였는데 네. 그때 LA 지역에 미 해병대를 이제 파견했던 것이 가장 마지막 기록이고 만약 이번에 연방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한 28년 만에 이제 지방 연방의 주에 각 주에 연방군이 파견되는 이제 기록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LA 폭동 얘기를 저희가 대화 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사회가 걱정입니다. 지난 LA 폭동 당시에는 워낙 큰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교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6건의 한인 상점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 상황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에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992년도 LA 폭동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인들이 워낙 이게 한인 그 상점에 집중되어 가지고 그 약탈과 방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인들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꾸렸습니다. 자체 경비단을 꾸린 거죠. 그 이민 이제 과거에 이제 이민 1세대 분들은 다 군대 경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기 구입을 해서 한인 자경단을 꾸려서 그 당시에 또 운영을 잠시 또 했었습니다. LA 지역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한인 사회에서 얘기가 조금 돌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의 이제 양상을 좀 잘 봐야 하는데 이제 LA 폭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집중적이고 단기간에 약탈과 방화가 좀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지금의 시위대가 원하는 것은 정의의 저스티스거든요. 백인 경찰이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제 그 체포 과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좀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의 여론의 화살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뭐 한인 상점에 대한 뭐 약탈과 방화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추론이 될 건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미네소타 현지에 있는 교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게 뉴스 화면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약탈과 방화 이제 그런 사진들 아주 뭐 폭력 시위들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위는 굉장히 좀 평화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뭐 보도 보셨겠지만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맞서 있고 시위대가 서로 이제 경찰이 격돌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평화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일탈 행위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한인 사회도 좀 불안하고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반드시 92년 LA 폭동의 재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단하기는 지금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대진 교수 말씀하실 때 화면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저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른바 이렇게 무릎 앉아 자세가 지금 경찰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세리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경찰들까지 공권력까지 이번 시위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리더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규모가 4천만 명 이상인 상황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20세기 들어서 미국 최악의 리더십을 미국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일단 사망자 수만 보더라도 이게 베트남전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죽은 전사자 수보다도 단기간에 지금 몇 달 안 되지 않았습니까? 몇 달 안 되는 10만 명이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병 때문에 이제 바로 이웃이 죽고 가족이 죽는 상황을 지금 미국 시민들은 보고 있어요. 이게 대응 초기만 해도 코로나 그렇죠. 초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또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바람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반감들, 상실감들이 큰 와중에 네. 지금 공권력이 과잉으로 특히 또 인종차별적인 구조적인 그 모순이 지금 폭발하는 듯이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8분 넘게 목을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잉 체포를 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이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흑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일반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분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가 지금 대통령 리더십 위기가 지금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른 데에서도 연대 시위 예. 그러니까 연대에서 반 트럼프 시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리더십이 지금 미국 국내에 안팎에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서 올해 이제 재선 결과도 어떻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좀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왔지만 뭐 중국이나 이란 같은 트럼프 행정부,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뿐만이 아니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도 네. 굉장히 그 우방 국가에서도 시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방국에서 좀 그런다는 게 가장 또 뼈아플 것이고요. 네. 원래 뭐 중국이나 이란은 원래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워낙 미중 갈등에 그렇죠. 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이제 시위가 있을 때도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조롱 혹은 비난 같은 걸 했는데 네. 지금 반대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중국 또한 언론들도 이때다 싶어서 이제 또 지금 미국을 좀 비난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일부 격한 그런 시위 장면은 일부일 뿐이지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시위 자체를 굉장히 목도, 약탈 뭐 이렇게 네. 비난을 하면서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티파라고 하는데 네, 예. 실제로 이런 안티파라는 게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거 예. 어떤 조직이고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과연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지 좀 궁금한데요. 극자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실체와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또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그 안티파라고 해가지고 그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인종차별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극자 단체인데 이게 2017년도에 그 유시 버클리대 폭력 시위의 배후에 있다라고 네. 뭐 추정이 이제 되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딱 찍어서 네. 자신의 이제 가상의 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거 책임을 전가해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티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네. 그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미국 국내 이제 법적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국무부가 해외에 있는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의 어느 단체, 지금 이게 실체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국내의 어느 단체를 이게 뭐 범죄 단체가 아닌데 이게 테러 조직으로 네.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해외 테러 조직 다르듯이 그렇게 대응을 강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국내 법 체계에 지금 맞는지 그 부분도 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뭐 색깔론으로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런 일종의 책략 뭐 이 정도로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적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적을 만들어서 출구를 찾으려면 적의 실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실체가 없다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2015년이었던가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때도 흑인 뭐 이렇게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망 사건 장례식에 참석을 해갖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불러갖고 사실 그걸로 다 상황이 그렇죠. 종료가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뭐 어떻게 이 상황이 매듭이 짓게 될지 참 많이 궁금하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역시 미국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하고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원래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9월 달로 미뤄지게 되면서 이번 의장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를 비롯해서 4개국을 들어와라 다음 회의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요 11개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또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 프레임, 틀 안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네. 것이죠. 이번에 미국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가면 분명히 이제 그 중국의 책임을 돌리는 코로나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그 미중 이제 갈등의 와중에서 미국이 주요국들과 모여서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국과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연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안 간다. 안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외교적 기반, 네. 군사적 기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중 간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필 또 이번에 또 왜 미국이 의장국인 것이죠. 원래 이제 네. 의장국이 돌아가면서 네, 맡게 하면서 되지 이제 않습니까? 옵저버를 초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또 이제 미국인 의장국인 바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일본은 원래 G7 국가고 네. 호주와 인도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제 초청을 해서 지금 참 난처한 형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의 그 제안으로 여러 나라들이 뭐 중국은 중국대로 고심하고 고민할 것 같고 일본도 G7에 아시아에서 우리만 들어가 있는데 한국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또 탐탁치 않을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청와대에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좀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 중국이 이제 우리의 의사 표현은 좀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중국 봉쇄, 미국발 중국 봉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교감도 하고 충분히 좀 의사소통을 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뭐 이제 G11, G12로 갈 때 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중국과의 오랜 이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국이 독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자체 입장 때문에 또 좀 방파제 역할 같은 걸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 예. 그것도 중국 측으로부터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접점들을 좀 찾은 희망과 기대를 담은 발언이라고 좀 보고요. 네. 앞으로 근데 이제 이런 방향에서 계속 이제 한국 외교가 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양쪽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냥 아무도 신경 쓸 만한 미미한 아주 영향력도 없는 약소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미중이 서로 이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자기 쪽으로 오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위상과 역할이 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찾으면은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